수요 공급에 따라 엄청 리튬이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치는 당연히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일단 포스코홀딩스 숫자부터 보시면 2분기에 1조 3천억 영업이익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얘기죠? 곱하기 4만 해도 연간 5조 영업이익 체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조에 그냥 철강의 그냥 보통 평균 PR배 10배만 줘도 50조예요. 그럼 더 보수적으로 줘볼게요. 철강 PR 9배만 줘도 5조 영업이익 곱하기 9하면 45조잖아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 48조예요. 그러면 2차전지 밸류는 아예 1도 못 받는 거죠. 그냥 딱 철강 밸류인 거예요. 근데 얘네가 이익이 컨셉 보시면 24년에 5조 7천억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5조 8천억 가까이 늘어나거든요. 25년에 6조 5천억 늘어나고요. 근데 요게 2차전지 요게 그 수산화 리튬 밸류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관에서 레포트 나오는 게 수산화 리튬 가치만, 왜냐면 EV 에비타 기준으로 마진율이 55%가 넘으니까 네.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추출하는 건 마진이 70% 넘게 나온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10조 매출하면 7조가 그냥 영업이익인 거예요.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밝혔잖아요. 수산화 리튬 43만 톤까지 하겠다고. 그럼 43만 톤 기준으로 하면 매출 13조 2,600억 잡아놨거든요. 네. 그럼 톤당 3만 불 잡아놓은 거예요. 네. 엄청 싸게 잡아놓은 거죠, 리튬 가격을. 아까 5만이 5만 잡는 게 합리적이니까. 왜냐면 5만이라는 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한국광물자원협회 지질조사연구원이 26년 기준으로 그래도 리튬 톤당 5만 불 정도는 유지할 거다로 바뀌었고요. 이거 리튬 관련돼서 너무 이슈가 많아서 S&E 리서치가 엄청 리튬 가격이 S&E 리서치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오버캡파 나와가지고 2028년까지 리튬 가격 계속 떨어질 거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다른 데이터를 가져왔거든요. 요거 먼저 말씀드린 포스코홀딩스 좀 정리해드릴게요. 어디가 그렇게 말했냐면요. 피치솔루션 이 연구기관의 BMI라는 데서는요. 2025년부터 전세계 리튬 부족 사태가 본격화될 거라고 했어요. 23년, 24년에 과잉이 올 수도 있지만 일시적 과잉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요. 왜냐? 2032년까지 중국 전기차용 리튬 수요가 연평균 20% 증가하는데 이건 수요예요. 수요가 20% 증가하는데 공급은 6%밖에 안 늘어나서 공급이 수요의 3분의 1도 충족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왜? 중국이 리튬 생산 세계 3위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전기차 올해 900만 대, 전년 대비 34% 증가할 거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간다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네, 그 다음에 S&E 리서치 말고 코린 블렌차드 도이체방크 연구이사는 뭐라고 했냐면요. 2030년까지 실제 리튬 강산 개발은 타당성 검토부터 실제 생산까지,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리튬 개발한다고 어떤 새로운 신규 업체가 생겨요. 실제 채굴하고 재련, 가공, 양산까지는 10년 이상 소요된다. 이분도 그렇게 밝혔어요. 짧게는 6년, 길게는 20년이 소요된다. 코린 블렌차드 도이체방크 연구이사가 공급 증가 예상하지만 수요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거라 밝혔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리튬이 부족하고 2025년 말까지 탄산 리튬이 4만에서 6만 톤 이상의 적자가 날 거고 2030년 말까지는 76만 8천 톤이 부족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리튬 가격이 빠질까요? 그래서 리튬 공급 상태는 10년 안에 무조건 붉어질 거라고 예측했고요. 그 다음에 리스타드 에너지 부사장 수잔 저우 이분이 밝힌 거는요. 올해와 내년, 그러니까 23년과 24년은 리튬 공급량이 22년 대비 30% 40% 증가해 일시적으로 과잉은 올 수 있지만 28년부터 공급이 부족해질 거며 미국과 유럽에서 리튬의 채굴 및 처리 능력이 전기차 배터리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보다 오버 수요다. 그러니까 수요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고요. 또 다른 분이 밝혔는데 우드 맥킨지 알람 페데르센 이 컨설팅 회사 이사님이 밝힌 거는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문제는 10년 뒤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고 당장 몇 년간 1, 2년은 리튬 시장이 일부 공급 과잉 겪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다. 왜? 신규 프로젝트 시운전 지연, 신규 자산 허가 지연이 공급 부족을 촉발할 것이다 밝혔고요. 호주 광산회사 파이드몬트 리튬 최고 상업 책임자 CCO 오스틴 드바니 이 호주 광산회사 이 CCO가 밝힌 거는요.
최초 발견부터 본격적인 리튬 채굴까지 통산 10년 이상 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SNE 리서치만 보고 리튬 가격이 빠질 거라고 하기는 너무 과도하다. 네. 그럼 이 의견들에 따라 리튬이 더 중요해지잖아요. 네. 철저하게 수요 공급에 따라 엄청 리튬이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스코홀딩스의 가치는 당연히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아까 모두에서 밝혔듯이 철강으로 연간 5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 체력을 나타내고 있고 그 심지어 그거조차도 물론 철강 가격이 왔다 갔다 변동성은 있어요. 근데 아까 내년에 5조 한 8천억, 내후년에 6조 7천억까지 이익이 늘어나는데 그게 100%그 수산화 리튬에 대한 가치, 수산화 리튬이 나타내는 매출이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의 이제 체력을 말씀드리면 포스코홀딩스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포스코 그 퓨처 2차전지 밸류데이, 2차전지 밸류데이에서 그 전체 캐파 상향에 대한 그 의지를 밝혔잖아요.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 자, 리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22년에 밝힌 거는 26년에 12만 5천 톤 하겠다는 거를 16만 6천 톤, 40% 넘게 늘어나요. 일단 2030년 기준으로 30만 톤 하겠다는 거를 2030년 기준으로 42만 톤이면 역시 40% 넘게 늘어나죠. 거의 50% 가까이 늘어나요. 42만 톤 어떻게 나오냐? 호주 필바라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염호리튬 있겠죠. 여기에 뭐가 추가되냐면요. 캐나다 광산이 추가됐고요. 유전하고 지열, 점토 리튬까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리튬 매출을 톤당 3만 볼로 잡은 데다가 환율도 1235원으로 잡아서 24년 기준으로 13,000톤 그리고 25년 기준으로 27,000톤 26년 기준으로 35,000톤인데 이건 100%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조정됐어요. 그래서 얘네도 이제 가동률을 2030년 기준으로 한 85% 정도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동률이 잘 나오면 당연히 매출은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톤수가 가동률 85%로 기준 냈을 때 42만 톤이니까 45만 톤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양극재 4대 핵심 광물 전구체 2030년까지 46만 톤이에요. 이것도 캐펙스를 작년보다 늘린 거예요. 또 리튬 말씀드렸고 니켈도 24만 톤으로 늘렸어요. 캐펙스를 늘렸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지금 주당 가치를 리튬을 얼마를 보냐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8, 9만 원 보는 데가 있고요. 톤당 그러니까 8만 원 정도 보는 데가 있고 많이 보는 데는 지금 22만 원까지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럼 아까 심플하게 계산 저희가 해봤잖아요. 5조 영업이익에 PER 10배 곱하면 50조에 더하기 9조 되냐 20조 더하냐 그러면 70조 될 수도 있고 59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26년까지 포스코 그 수산화 리튬이 26년에만 수산화 리튬이 EV 에비타가 3조 이상 나오는 거죠. 그럼 에비타 3조니까 대략 영업이 2조 뭐 7천억 6천억 막 이렇게 애도 되는 거죠. 그럼 2조 6천억이면 포스코홀딩스가 철강으로 연간 벌어들이는 거의 절반이 그냥 한 방에 그냥 수산화 리튬을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영업이익이 그만큼 더해지면 PER 당연히 올라가야겠죠.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우리 이거 지분가치 엄청 재밌잖아요. 이거 포스코 퓨처엠 59.7% 네. 계산해 보시자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62.9%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는 직접 계산해 보세요. 포스코 DX 65.4%, 포스코 스틸리온 56.9%, 포스코 엠텍 48.9%, 그 다음에 건설사 중에 포스코 ENC 있죠? 52.8%예요. 그거 한번 다 더해보세요. 거기다 지주사 할인율 30% 주시던 40% 주시던 50% 주시면 딱 그냥 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랑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 같이 빼고 인터내셔널 DX 스틸리온 지금 포스코 DX가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거든요. 네. 말도 못하게 올랐거든요. 포스코 엠텍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지분가치 다 더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나머지 포스코 아르헨티나랑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다 더하면 저는 최소한 23년 EV 에비타 아주 보수적으로 앨범을 하고 틴치랑 있잖아 SQM 칠레 SQM 그거 평균치에 곱하면은 못해도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랑 포스코 아르헨티나 리튬 가치가 20조는 16조에서 한 20조 정도 주는 게 좀 합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니켈 있거든요. 포스코 니켈 광량이 26년에 7만 톤에서 2030년에 9만 톤으로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 니켈 사업의 가치도 한 4조 이상 줘야 된다. 그리고 폐메탈 리사이클링 포스코 HY 클린 메탈로 하잖아요.
그게 또 2026년에 29,000톤, 약 3만 톤이에요. 그러면 2030년 기준으로 리튬 3만 톤, 니켈 3만 톤, 코발트 1만 톤 이거 다 더해 보시면 이것만 매출 3조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상장사, 자회사 상장사의 지분 가치에다가 할인율 곱해서 다 더해 보시고 리튬 가치 대략 말씀드렸죠? 네, 톤당 얼마에다가 환율 곱해서 거기에 마진율 곱하셔가지고 시가총액으로 나누면 포스코홀딩스 주가 나올 거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니켈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30년 기준으로 니켈 3만 톤이니까 니켈의 가치도 계산해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 벌어들인 이익에다가 PER 배수 곱하면 그게 시가총액인 거니까. 그래서 그게 니켈까지 다 더하면 거기서 이제 이 회사가 빌린 돈 그게 한 7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거 빼면은 뭐 최소한 65조 이상 나온다.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냥 대충 그냥 계산해 보면 65조 이상인데 지금 48조니까 엄청 보수적으로 잡아서 65조 잡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48조면은 상승 여력이 그럼 65조는 미래 실적은 땡겨온 게 아닌가요? 65조 어느 정도 땡겨온 게 아닌가요? 65조 계산한 거는요. 네. 제일 그 가까운 엄청 미래가 아니고요. 제일 가까운 그러니까 2026년에 이 포스코 니켈 7만 톤, 그다음에 아까 리튬 수산화 리튬 26년 기준 수산화 리튬 톤수 그거 다 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 반 뒤 거를 땡겨 온 거죠. 네. 65조라는 거. 아, 그리고 지분율은 25년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 DX가 성장을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지분율은 현재 지분율 기준으로 땡겨 온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자회사들의 지분율은 현재 거, 리튬하고 니켈은 26년도 거. 그걸 대충 계산해 보니까 65조 이상이 나온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자회사들도 계속 성장하자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뒤처지진 않잖아. 이 회사들도 최소한 뭐 연간 20%씩 성장하면 지분율 가치도 더 올라가겠죠. 아, 진짜 그 김지훈 대표님 디테일이 짱이신 것 같아요. 와, 그렇군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까지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셨는데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특별히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배당도 주니까 맞아요. 그냥 버티면은 맞아요. 크게 걱정하지 말고. 2차전지 관련 주식 중에 딱 한 종목 꼽으라면 저는 포스코홀딩스 한 종목 딱 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이제 2024년은 23년은 에코프로에 해였다면 24년은 포스코홀딩스에 해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24년이 진짜 포스코홀딩스가 천지개벽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양극재도 엄청 매력적인데 포스코홀딩스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끝으로 한 1억 원 정도 여유자금 있으면 지금은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지금 일단 장 분위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2차 전지만 안 좋은 게 아니고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 게 역대 제가 봤을 때 계속 9월 달에 주가가 계속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더 좋은 투자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잠시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금을 일단 주가가 여기서 전혀 조정 안 받고 계속 갈 수도 있는 거 그건 모르는 거니까 일단 예비 차원에서 일단 현금을 최소한 30%는 들고 계시고 나머지 70% 중에 20%는 포스코홀딩스 나머지 20%는 저는 최근에 엔터주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맞아요. 엔터주 많이 빠지더라고요. 엔터주가 많이 빠져서 저는 엔터주가 가격적인 메리트도 생긴 것 같아서 엔터주를 한 15%. 그리고 AI 로봇은 안 남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AI 로봇은 비싸서 못 살 것 같고요. 반도체? 반도체는 살 것 같아요. 반도체는 그 밸류 체인 중에 장비 회사를 저는 살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 회사를 한 15%. 그렇게 사면. 그리고 몇 프로 남았죠? 딱 됐습니다. 그러면. 그럼 딱 됐네. 포홀 20, 엔터주 15, 장비 15 하면은 아니구나 20이 남았네요. 20 남았죠. 20을 그걸 살 것 같아요. 저는 그 전력기계 인프라 쪽이 있거든요. HD 현대 일렉트릭, LS 맞아요.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을 20%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요것도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요거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거 꼭 오늘은 10월 저희 첫째 주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요거 그러니까 미국 정책 맞습니다. 그거랑 연관지어서 정확한 많이들 지금 얘기하시기는. 근데 밸류에이션 전력기계는 딱 말씀드린 사람들의 기대값은 높지 않아요. 근데 이익은 폭증해요. 가장 좋은 타이밍이 반대가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의 기대값은 높은데 이익은 안 올라오는 거는 언제든 박살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의 기대값은 낮은데 이익은 엄청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기대값만 좀만 올라오면 주가는 확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런 쪽을 굳이 고르면 이쪽 전력기계 인프라, 굴삭기 이런 뭐 두산, 예, 밥캐 밥캐. 이런 회사들은 이익은 굉장히 좋은 체력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대값이 그렇게 높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퍼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김지훈 대표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저희가 AI도 준비하고 로봇도 말씀드려야 되고 전력기계 인프라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못 들었어요. 지금 목이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사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이 많이 커져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말할 때마다 엄청 부담감이나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렇게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이 커지기 전에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을 때 저한테 가장 적극적으로 저를 굉장히 많이 출연시켜 주신 분이 웅달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편하고 여기가 제일 좀 가장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신 업데이트를 가장 많이 해드리려고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하는데 그건 정말 팩트고요. 저 아주 초창기 진짜 구독자 만도 안 됐을 때부터 웅달님이 불러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 절대 잊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2차전지 당연히 여기서 더 조정 충분히 올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건데 내가 맨 처음에 투자할 때 생각했던 원칙과 기준이 뭔지 그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점검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 달이든 10월 달이든 11월 달이든 12월 달이든 숫자는 저희가 계속 체크는 해드릴 건데 본인만의 매매 전략이나 기준은 어느 누구도 뭐 정해줄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요새 계속 느끼는 거는 상대적인 매력도거든요. 반도체가 과연 2차전지보다 진짜 얼마나 상대적인 매력도가 있을까? 숫자가 찍힐까? 미래 성장성은 반도체가 더 높을까?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은 어디가 더 좋을까? 뭐 차트는 어떨까? 그걸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시고 그 분석할 능력이 안 되시면 저는 그러면 개별 종목을 하시는 기보다는 ETF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개별 주식을 하실 때는 다른 사람의 얘기는 참고만 하시고 철저하게 내 매매 원칙과 전략과 기준과 손절 그것까지 다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까지 다 되신 분들만 투자를 하시고 아니면 그냥 산업의 방향성만 보고 ETF가 퇴직연금 계좌나 뭐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나 세제 혜택 받으면서 하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모아가시고 개별 종목 변동성 나 못 견디겠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사고가 굉장히 유연하셔야 돼요. 사고 유연한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뭐 돈 엄청 진짜 몇 억씩 까먹으면서 느낀 건데 내가 양극재 꽂혔다고 양극재만 보시면 절대 돈을 못 벌고요. 양극재 꽂혔지만 장비도 보시고 AI나 로봇이 핫해? AI나 로봇이 왜 핫할까? 그걸 계속 논리적으로 고민을 해보세요. AI가 왜 뜰까? 그럼 AI가 뜨면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엄청 필요할 것 같은데 반도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반도체는 계속 못 갈까? 그럼 반도체랑 2차전지랑 어떤 게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을까? 그거를 끊임없이 상대적인 비교, 밸류에이션만 비교가 하는 게 아니고요. 매력도를 보시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느 게 더 매력적일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디가 더 AI 쪽으로 매출이 더 많이 날까? 실제 지금은 어디가 더 매출이 많이 찍히지? 그런 거 그건 다 디테일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나와서 여러 업종을 얘기하는데 그거 듣고 AI 좋겠네. 뭐 저기 한미반도체 가겠네.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그 큰 돈 투자하시는 건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디테일의 승부가 있고요. 내 것으로 내재화. 왜 저 2차전지 밸류체인 내재화가 최고다. 밸류체인 내재화가 엄청 중요하다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주식 투자도 여러분들 걸로 내재화 하셔야 됩니다. 그 내재화가 안 되시면 투자 안 하시는 게 낫다고 꼭 말씀드리고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도 좀 많은 사랑과 관심과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투자의 디테일에서부터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칫 또 너무 짧게 보면 정말 큰 돈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중심까지도 잡아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대표님. 이것으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훈한 주식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들 시청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